네, 이제 영상을 좀 보고 마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난주 감정 코칭 유형, 그 유형이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는가를 보여주는 실험 영상이 되겠습니다. 좀 길거든요. 다 보지 않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 3학년생 718명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이 집안에서 하는 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는 가트맨 박사가 제안한 설문지를 나눠주고 4가지 부모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감정 코치가 되고 있는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이 끝난 후 우리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젠가라고 하는 나무 블록 쌓기 게임을 부모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장난감 선물은 게임에 성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15분 안에 한 손으로 블록을 뽑아서 위로 11단을 더 쌓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부모들은 손을 못 대고 단지 말로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15분 안에는 얼마든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뇌파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아이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아이의 뇌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노래라. 위기의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최고치를 기록. 두 개 줄여줄게. 두세 단을 줄여 좀 쉬운 여건으로 만들어주자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실패했을 때 아이의 감정과 이에 반응하는 부모의 태도는 과연 어떨까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생기는 거야.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로 잡히는. 실패로 끝난 후 엄마가 원인을 분석하는 동안 갑자기 아빠가 화제를 돌립니다. 윤채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이하다가 윤채가 진 적이 있었어? 체육 시간에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윤채는 줄넘기? 아니면 피구? 근데 너만 공격하는 애 없었어? 너만 맞히려고 하는 애 없었어? 특별히 내가 공을 받았잖아. 그때 딱 누구를 때리잖아. 은채는 좋아하는 피구 게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요. 과연 아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한 곳에 자기가 실패한 거에 너무 집착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기분 전환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피부 얘기를 막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게임에 실패하면 모든 아이가 일단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피구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조금 낮아졌지만 게임 중에 최저치보다는 훨씬 높아져서 스트레스는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부 얘기할 때도 게임에 진 생각은 하고 있었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너한테는? 엄마 그냥 아빠가? 화끈. 화끈하게 어떻게? 그냥 진 거면 진 거니까 그 일은 일단 잊어버리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다른 얘기에는 끌어들이지 말았습니다. 그깟 금붕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자 15분 경과했습니다. 끝났어. 포장해 주십시오. 네, 손에 쳐. 실패한 성훈이는 굉장히 속상해하는데요. 이때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 걸로 하나씩 빼다 보면은 조금 공간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지. 뭘 써야지. 여기서 빼고 바로 위에서 빼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 그냥 하나 걸로 하나씩 일단 가운데 걸 빼고. 엄마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충고하자 성훈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빠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아가면 더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모스마 분위기가 새끼가 심각하게 눈물을 지금 질질지 않아 임마. 그럼 못 써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눈물이 더욱 엄마랑 굵어지는 아빠랑 성훈이. 할 때는 얘기하는 사람 아빠의 얘기는 성훈이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해야지.
얘를. 이번에는 준태네 집으로 가볼까요? 얘 기울고 있잖아 지금 봐라. 기울고 있잖아. 엄마의 계속되는 질책에 아이는 불안해하며 긴장 속에서 게임을 합니다. 짜증나려 그래. 아이고. 심하게 실망을 표현하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감히 감정 표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엄마는 네 기분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지만 졌으니까 승패는 냉정하지? 서운하지만 근데 네 마음속으로 엄마들이 사실은 읽고 있거든? 이렇듯 억압형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 게임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높지만 게임이 끝난 후 부모와 대화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자 이제 시간 경과됐습니다. 아우, 정리해주세요. 어떡해. 나 아이고. 실패. 실패했지만 잘했어.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게임이 실패로 끝나자 엄마 아빠는 비난을 하는 대신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안 좋아? 그러나 엄마 아빠의 계속되는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혁이는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실패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안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은 선물 못 받으니까. 아, 엄마가 딱 알아맞혔지 마음을. 어떡해.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약속이니까.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맞혔지만 그뿐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지혁이의 스트레스는 게임이 끝난 후에 잠시 풀리기도 하지만 불쑥불쑥 높아지기도 하면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금붕어라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 본인의 유형을 좀 검사를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검사를 안 해보셨더라도 우리가 감정 코치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예, 뭐 나는 방임형이다. 방임형. 제일 마지막. 전 방임형 그나마 좋은 부모님 같아요. 억압형인 것 같다. 사내 자식이 그거 가지고. 예. 아니면 축소 전환형. 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애가 힘들어하니까 그 스트레스 노출 안 시키려고 이제 좋은 의도인데 그죠? 아이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화제를 전환시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세 카테고리에 뜨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 코치형이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감정 코칭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악물고 하지 않으면 이제 감정 코칭이 가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남은 시간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더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겠습니다. 네,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감정 코칭,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의 감정을 잘 받아주고 그 감정을 바르게 이제 코칭해 주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더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이제 폭력성이 덜하다고 합니다. 강의한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감정을 잘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고 감정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회복력이 뛰어나대요. 그렇죠? 감정 코칭, 자기의 감정을 잘 코칭 받은, 감정을 긍정 받으면서 감정을 건강하게 이제 발산하는 법들을 배운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더라도 잘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의 최고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스트레스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이고 고통이 있는데 감정을 건강하게
발전시킨 감정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제 양육받은 친구들은 회복이 잘 된다고 해요. 실패를 하더라도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다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복구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 코칭이 중요한데 그 모든 감정 코칭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결국은 이거예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안 넘어가네요. 네, 공감이요, 공감. 우리가 아는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공감하는 것이 결국 감정 코칭의 핵심인데 제가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 가장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능력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이 중요한 걸 다 알지만 특히 이제 우리 시대의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감을 잘하는 부모 또 공감을 배운 아이들이 오히려 탁월한 친구들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얼마나 경청하고 내가 얼마나 공감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잘 체크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공감하는 그런 좀 양육 태도를 보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공감이란 뭐 다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 우리 아이들의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쉽사리 부정하지 않고 함께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아까 이제 억압형처럼 전혀 그런 공감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자, 억지하는 거예요. 그죠?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거든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억지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슬픔이든 뭐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내가 표현해봤자 엄마 아빠는 그것을 억압하거나 그 감정을 전환시켜 버리시는 그런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늘 부모님이 기대하는 그 방식, 막 슬퍼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아이만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숨기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봤자 뭐 들으시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능력을 키우게 되냐면 상황을 회피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으니 그냥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자기 감정을 공감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이제 회피, 문제 상황을 그냥 도망쳐 버리는,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좀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 아이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아직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발산하는 법들을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는 뭐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의 감정을 공감한다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숨기거나 억지로 포장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건강한 정서를 가진 아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억압형 부모님들 혹은 무서운 부모님들 아래 자라면 사실은 많이 숨겨요. 막 숨기게 되고 문제가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숨기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녀와의 문제만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떤 힘들고 불편한 상황도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에 공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한번 작용하는 기제를 보면요.
일단 먼저 공감을 받으면 부모님들의 지지를 느끼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자기의 그 세상을 걸어 잠그지 않고 엽니다. 그죠?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죠. 그리고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감을 잘 받고 자란 친구들이 되게 지혜로워요. 자기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어른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뭐 직장 상사와 또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대화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자기의 세계에 갇힌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열린 세계, 누구를 초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하는 거와 또 이제 오늘 마저 한 것들을 좀 보시면서 다른 것보다 그때 경청 점수 같이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악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정말 경청을 잘 못한다. 그죠? 그 말은 공감도 잘 못한다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감 능력과 경청하는 태도에 대한 점검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주 강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영상을 보시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는데 너무 바쁘셔서 못 보셨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보시기도 하죠. 예. 오늘도 숙제가 나갈 텐데 혹시 못 보시더라도 그거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두시면 되게 유익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제 이번 주 강의인데요. 오늘은 영상이 되게 많아요. 영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지루하지 않게 금방 시간이 갈 겁니다. 영상을 볼 텐데 오늘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훈계에 관한 거예요. 훈계. 우리가 부모 학교나 부모 교실을 하면 이 부분을 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훈계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하나 보고 두 동물이 나옵니다. 두 동물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동물에 가까운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네. Show you, see? 되게 속이 탑니다. 보십시오. 엄청 속 타요. Simon, go show her again. Go show her. Why am I crying? That's so funny. You almost got it. 새끼 고양이에요. 아기 고양이. 내려가야 됩니다. 네. 엄마가 하는 방법을 볼까요?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 영상 소개받고 이제 보는데 진짜 그 답답한 거예요. 막 강아지가 내려가야 되는데 갈 듯 하다가도 안 내려가고 어미 개인 것 같은데 화를 내거나 밀치지 않을까 했는데 끝까지 안 밀치더라고요. 그 저 미물인데 끝까지 안 밀치고 어떻게 하죠? 격려해주고 보여주고 또 격려해주고 보여주고 이거를 몇 번씩 반복하고 이제 해내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죠? 그냥 밀어봐 내던져 버리죠. 그래서
참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는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뭐 타고난 기질도 있고, 뭐 지역색도 있고,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뭐 다양한 성향들이 있는데 다 본인들의 양육 성향이 있을 건데 한번 오늘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해 보고 일단 정답이 먼저는 이제 대충은 나와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정답이 뭐 바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오늘 아프기도 할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아프기도 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애써보는, 그리고 이제 또 손자 손녀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들 딸은 좀 그래도 손자 손녀도 있고 기회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의 양육 태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모님들이 저도 포함해서요 훈육과 이제 징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벌 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훈육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훈육이다, 뭐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바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훈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에요, 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벌이고, 정말 성경적인 훈계는 그 자녀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바르게 먹도록, 그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훈육입니다. 이 차이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내 이 차이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훈계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드러난 행위에 대한 부모님들의 어떤 그 반응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 밑에 깔려 있는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죄성, 그 아이의 어떤 그릇된 그 욕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간파하시고 그 지점까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위만 자꾸 내가 보기 좋은 방향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까지 내려가는 것이 훈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리 성도의 훈계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의 훈계를 구별짓는 그런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훈계가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그 심리적인 학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계가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학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요. 혹시 나의 훈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종이를 들거나 손찌검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죠. 화가 나서 내뱉었던 모진 말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이런 정신적인 학대 역시 자녀의 뇌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아빠 등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11살 학대 소녀. 학대의 영향으로 발견 당시 몸무게가 16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때리거나 가두는 신체 학대는 물론이고 막말과 무시 같은 정신적 학대가 소녀에게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무형의 학대가 뇌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있어서 주목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최지욱 교수는 언어적인 학대를 받은 어린이 집단의 뇌를 MRI로 촬영해봤습니다. 푸른색 다발처럼 보이는 게 언어와 감정을 담당하는 뇌신경회로인데 그 굵기가 줄어든 사실이 관찰됐습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면 언어 지능이나 이해력이 저하되고 불안과 우울 등의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책임을 묻고 이렇게 늘 비난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맞는 것 이상으로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신경회로의 굵기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인이 됐을 때 의식 단절이나 우울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 역시 자녀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때리지는 않는다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던 부모들이 특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뭐 우리 가운데는 뭐 그런 극단적인 예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혹시 부모님들 아까 나중에 조모임 때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말을 통한 상처 주기가 사실은
아마도 쉽게 잘 이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이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 어린 것을 다 때릴 수는 없고 막 밖에 내다 버릴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의 이야기 하죠. 맞죠? 안 하십니까? 뭐 이웃집 아저씨한테 줘버릴 거야. 그런 아저씨 데려가신대 너 이렇게 하고 뭐 최근에 우리 와이프가 주로 하는 말은 머리에 주사 맞아야 돼 이런 말. 우리 와이프한테 비밀이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근데 걔는 상처 안 받을 거예요. 막 강해가지고. 자, PPT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우리 언어를 잘 살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나의 상처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께 험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란 경우는 희한하게 그게 나는 정말 싫었는데도 재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이런저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바보 같아, 뭐 인생이 왜 그러냐, 쓰레기 같아 이런 말들 정말 한다고 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런 험한 말들을 하는데 이런 예들이 있겠죠. 뭐 너 같은 건 낳지 말았어야 했어, 뭐 이런 이야기. 너만 없었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 그럼 더더욱 아이가 출생의 비밀 때문에 괴로워하겠죠. 이건 책에 나오는 예들이에요. 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잘하냐, 도대체 뭘 할 줄 아냐, 뭐 차라리 나가 죽는 게 낫겠다. 입에 담기도 힘든데요. 이런 말들을 실제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언어를 통한 정서적인 학대를 조심하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학대의 예는 부모님들이 막 서로 싸울 때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싸우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아이가 이제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 다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모르게 하려고 이제 밖에 나가거나 다른 방 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좀 공기가 이상하다. 그럼 눈치를 채는데 어떤 식의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기질에 따라서 어떤 상처를 받냐면 혹시 나 때문에 싸우나? 이런 일이 생긴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혹시 내가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 지금 집안이 힘든 건가 하면서 엄마 아빠의 싸움이 죄책감을 형성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른들끼리 서로 험담할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제 며느리를 막 이렇게 아이 보는 앞에서 험담을 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시어머니도 계시죠.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거고 시어머니도 계신데 손녀들 보는 앞에서 이제 또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험한 말을 해도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 것들 간접적인 학대도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훈육하려고 하는 거지 학대나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굉장히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것들 기본 전제를 깔고 내가 훈육을 하고 있나 징벌, 괴롭히고 있나 이 두 가지 차이점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훈계의 가장 그 대계명은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뭐죠? 또 아비들아 이 말에 걸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아라고 하지 않고 아비들아 한 걸 보면 저 당시에도 아빠들의 문제였나 봐요. 아빠들이 이제 특히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체벌 같은 걸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미성년자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시대 세계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심지어 그 아이들을 인도하는 그 모학 선생이라고 표현되는 그 노예들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었어요. 놀랍잖아요. 노예가 아이들의 가정교사, 아이들의 노예가 아이들을 체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의 인권 자체가 개념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렇게 아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데 노여운 것이 결코 아이들의 훈육에 좋지 않다. 늘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화내면 늘 후회하고
밤잠 설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내는 것이 결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먼저 통제하자.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뭐 숫자를 센다거나 말씀을 암송하신다거나 항상 훈육 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잘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버럭 이렇게 바로 이제 훈육으로 들어가 버리면 100% 실패한다는 거죠. 사실 아빠들이 들으셔야 될 말씀이긴 한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한 다음에 그 통제한 이후에 징벌이 아니라 훈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육은 먼저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이다. 항상 차분한 감정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 제가 참 이걸 쓰면서도 진짜 웃음이 나오는데 진짜 안 되죠. 어머님들도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안 쉬운 거 알아요. 안 쉬운 거 아는데 우리가 매번 감정을 폭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은 이 악물고 내가 차분하게 한번 훈육을 해보고 점점 그 비율을 늘려가는 뭐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가능한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진리를 탁 마음에 새기고 내가 훈육할 때 내 감정을 정리한 다음에 훈육으로 들어간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감정 폭발의 횟수를 좀 점점 줄여보는. 저는 진짜 이 강의를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 받았거든요. 제가 이것들을 잘 모를 때는 알았죠. 왜 몰랐겠어요. 알았지만 그냥 막 했는데 제가 이걸 가르치고 정리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고 이제 배움들을 해야지 애를 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애를 써보는 겁니다. 통제를 하자 스스로를. 이제 그 감정을 통제한 상태로 이제 우리가 훈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훈육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훈육의 이건 바이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의 사랑,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의 훈계,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커렉션하기 위한, 바로 잡기 위한 그 사랑과 훈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훈육하시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훈계도 훈육도 어떤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영상 2개 보고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재밌어요. 보십시오. 생후 1년이 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닥치는 대로 열어보고 만져보고 헤쳐보려 합니다. 고장 내놓고 부숴놓고 흩뜨려놓고 그게 아이들의 일입니다. 그때 부모의 고민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저지르게 된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태도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발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모 의도대로 아이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아이는 늘 틀리게 돼 있는 존재죠. 그걸 강압적으로 교정시키려 할 때 아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 못지않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존감을 살려준다거나 그것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죠. 길을 살려준다는 생각에 과도한 칭찬을 해주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키워주게 됩니다. So it's very important that parents don't inflate the ego by just boosting self-esteem and saying things and complimenting children when it's really not based in truth. For example, you don't want to take a child who's playing baseball and clearly maybe it's not one of his talent areas to play baseball, and you don't want to inflate his ego by maybe saying, wow, you're the best baseball player I've ever seen. 그러나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뭘까요? 네, 다음 영상.
보고 아빠한테 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고마워. 그날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부모의 고민은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 처음 아이를 키울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육아서적이랑 TV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걸 적용해서 피해를 본 것도 있고. 애를 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 쥐어박는 걸 몇 번을 당하니까 이렇게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노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약간 애정에 메말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마를 속썩이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을 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부모입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바움린드는 부모의 유형을 애정과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허용적인 부모는 요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모 유형으로 아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통제는 찾아볼 수 없고 애정만 넘칩니다. 이럴 경우 아이는 부모의 규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자? 밥 먹을 건데. 안 돼. 알았어, 꺼내줄게. 이번에도 부모가 지고 맙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늘 넘치는 사랑. 이제 아이는 스스로 하는 것보다 부모의 손길에 더 익숙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죠. 뭐 그런 게 다 부모들 마음 아니겠어요? 집안에 어떤 지켜야 되는 규칙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유치원, 학교 이렇게 규칙이 분명한 조직의 집단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하나씩 규칙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100만큼 들어줬으면 조금씩 80 들어주다가 뭐 60 들어주다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이시면 됩니다. 방임적인 부모는 애정도 통제도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유형입니다. 늘 피곤한 아빠,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한 엄마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뿐입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힘들어. 가서 동생이랑 놀아.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 아이들에겐 수시로 부모의 훈육이 필요하지만 이거 내 거야. 가족의 일상에서 부모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도 많이 못 쓰고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훈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라도 아이들 잘 챙겨야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거든요. 양육에 대한 지침 자체가 없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부모가 딱 아이들을 해줬을 때 아이는 세상을 즐겁게 탐색하고 살펴나갈 수 있는데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아이는 늘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세상, 외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서 움츠러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족의 협조, 특히 배우자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육아의 지침을 얻게 돼요.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절대적으로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지은아, 엄마가 아까 6시 되면 딱 밥 먹으러 나와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얼른 치워. 응? 애정을 주는 것보다 통제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부모. 하지만 이럴 경우 아이는 오히려 고집을 부립니다.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얼른 먹어. 결국 부모는 아이에게 매를 들고 맙니다. 말을 안 듣거나 때렸을 때는 좀 사랑의 매를 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엄마 마음은 사랑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아이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애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충분히 이렇게 몸으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는 좀 잡아서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제재를 하면 되고요. 뭐 꼭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으면 씻자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시거나 뭐 TV를 끄자 하면 같이 가서 끄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매를 드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인성을 키워주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부모는 바로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엄마
엄마 나 하나만 더 볼래요. 안 돼. 엄마랑 하나만 보기로 약속했잖아. 그 대신 엄마랑 같이 동화책 한번 읽어볼까요? 네. 동그란 눈에 규칙을 따르도록 통제하지만 동시에 애정을 표현하는 부모. 잘하고 있어? 우리 다영이 진짜 잘한다. 위에도 더 닦고. 아유 잘하네. 깨끗이. 아이는 스스로 성장합니다.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건 내가 좀 어느 정도 따라야 되고 좀 어려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애정 50%, 통제 50%, 그 균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아이가 바라는 부모의 모습도 권위 있는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만큼 좋아요? 땅만큼 하늘만큼. 그냥 내 아빠예요. 부모인 당신을 여성가족부가 응원합니다. 뭐 동화 같은 이야기 예, 그죠? 사랑과 통제의 균형인데 오늘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건데 사실 요즘에 그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되게 허용적인 아이 기살려주기 위해서 마음껏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제나 제재를 거의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통제나 제재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다거나 억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어떤 기준과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로 그 권위가 행사되도록 하라.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서 일관성 없이 그냥 다 들어주거나 혹은 내가 수가 틀리면 다 막아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권위, 그 권위를 사랑으로 감싸서 이제 훈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은 부모 교육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다른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바움님도 이건 먼저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 그리고 독재적인 부모, 독재적인 부모, 자유방임적인 부모, 무관심한 부모, 이 네 가지 유형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떠십니까? 우리 본인이나 또 혹은 본인의 배우자도 어떤 들어가죠. 어디 한 군데 포함되죠, 그죠? 양육 태도를 갖고 있을 텐데 오늘 강의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보다는 나는 어떤 양육 유형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사랑을 키워보고 통제를 키워봐야 되나,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영상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네,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정리된 것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권위의 행사가 좀 분명하고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의 상황을 배려해서 오냐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명료한 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건 엄마 아빠의 뜻이 분명해, 이것이 엄마 아빠의 생각이야 라고 이제 명료하게 엄마 아빠의 권위를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사춘기 때일지라도, 그죠, 명확하게 그 기준들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강의 한 4페이지 내용인데요. 명료한 지시를 통해서 아이를 이끌어야 된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기보다는 어떤 선택의 한계들, 카테고리들을 정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막 질문들, 너 뭐 좋아하니? 뭐 애들 데리고 이제 큰 마트 가셔가지고 장난감 사줄게 골라봐 하면 애들 고를 수 있습니까? 못 고르거든요. 혼란스러워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 선택권을 몇 가지 준 다음에 이것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봐, 이런 식의 어떤 그 권위의 행사가 좀 유익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시절이 되면 무조건 지시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의사를 확인해 보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가진 생각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라. 아이의 의사도 한번 확인하지만 엄마 아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지시와 명령이 먹히지 않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 아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엄마 아빠가 잘 들어주면서 이제 디렉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점 이제 권위가 행사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좀 더 세부적인 어떤 선택권을 주고 점점 자랄수록 아이의 의사들을 들어주면서 하지만 명확한 엄마 아빠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엄마 아빠의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적인 훈계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다 비슷하잖아요. 다 누가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양육 태도가 달라지죠. 근데 그 양육 태도에 따라 결과가 또 똑같다 이건 보장할 수도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바른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주변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은 아웃풋이 나올 거야. 이런 인풋을 넣으면 이런 좋은 제품이 나와. 이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는. 다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다.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훈계를 다룰 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시대의 양육 태도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방금 우리가 이제 보았던 그런 영상들을 보면 좀 더 사랑보다는 권위에 대한 어떤 부모님들이 권위를 행사할 거냐, 그냥 기살려 주려고 아니면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막 허용적으로 막 사랑을 퍼붓는 것만이 정답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분위기예요. 한동안은요 교육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아이들 자존감과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막 허용하자, 마음대로 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막 아까 본 대로 이제 뭐 온 집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과일을 주무르고 먹다가 뱉어도 허용해줘야 돼. 이것이 한때 이제 교육학의 대세였어요. 그렇게 대세였는데 이제 그 반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10여 년, 한 20년 전부터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부모님들의 명확한 권위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반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국의 경우도 지금 그런 것들이 반성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부모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죠. 뭐 하다 못해 이제 그 강형욱 씨 같은 경우 그죠? 개휼룡 그 프로를 봐도 그 키우는 사람의 어떤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가 늘 보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나의 부모님이고 어른이고 이런 기준이 있어.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페이지 이제 실수 피하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부모님들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사랑과 권위의 어떤 균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텐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표현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참고하는 분이 팀 엘모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존 맥스웰의 제자예요. 존 맥스웰은 커피 이름이 아니고 리더십 쪽의 대가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책을 펴내신 분인데 존 맥스웰의 제자 중에 팀 엘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책을 많이 번역돼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허용적인 그런 방임적인 양육 태도를 실패했다, 끝났다. 부모님들이 정확한 권위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고 어른이 되라. 아이들이 친구 되려고 하지 말고 어른이 되어주고 권위를 행사하라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이번에 좀 이야기를 좀 더 남은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수 아이를 망치는 자녀 교육 4가지를 이제 팀 엘모
씨가 칠멜모 이제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헬리콥터형. 이건 아시죠? 이 유형은 아실 거예요. 또 영상으로 볼 텐데. 그 다음엔 이제 화산형 들어보셨습니까? 화산 폭발형, 화산형.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형 들어보셨습니까? 드라이 클리닝형. 그리고 모방형. 이 네 가지 단계로 부모님들이 진화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 네 가지 단계로 진화하거나 네 가지 형태의 잘못된 양육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요즘에 이제 많이 발견되는 헬리콥터형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인가. 사실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 서령 같은 스타일 어때? 그 왜 그 키 크고 노래도 잘하고 춤 잘 추는 애 말이야. 왜요? 엄마가 그런 스타일로 아가씨 한번 골라보려고. 엄마가 신경 써서 한번 골라볼게. 참, 너 요즘 걔네들 만나는 거 아니지? 누구? 아니 누구긴 누구야. 윤지하고 준욱이 말이지. 안 봐요. 뭐 요즘 누구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 만나지 마. 그냥 그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했어. 찌질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너도 같은 찌질이 되는 거야. 대학 동기들하고 회사 사람들 만나. 수준도 맞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는 걔들이 찌질해서 안 만나. 그래. 왜 엄마? 보고서는 잘 제출했어? 너 오늘까지 보고서 제출한다 그랬잖아. 엄마 그런 걸 왜 신경 써요?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혹시 보고서 잘못 썼다고 혼났니? 몰라요. 너 무슨 일 있었구나. 나 바빠요. 끊을게. 여보세요? 얘가 요새 왜 이래? 주말인데 뭐가 이렇게 바빠? 아니에요. 너 회사 비상연락망 있지? 그것 좀 엄마 한 장 빼줘봐. 뭐 하시게요? 추석 때 그냥 넘어간 것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번에 부서장님이랑 간부들한테 성의 표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 생각에는 요즘 네가 힘든 게. 엄마, 내일을 왜 엄마가 신경을 써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우리 기준이 다 컸네. 그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혼자 잘해서 이만큼 된 거 같지? 다 엄마가 뒤에서 사람들 만나고 챙기고 스케줄 관리하면서 네 앞길 열어주고 뒤에 남은 거 처리해서 너 이만큼 성장한 거야. 너 공대 들어간 것도 경영학 복수 전공한 것도 엄마가 다 대기업에 취직 잘 되는 스펙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한 거고. 엄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그냥 회사 일에만 집중해. 어? 엄마가 엄마! 깜짝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기준아! 아이씨, 다 늦게 사춘기가 왔나? 기준아! 네, 그다음 영상이요. 네, 좀 무섭죠, 약간. 네. 헬리콥터 부모 들어보셨나요?
어떤 부모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신다면 조금 씁쓸해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또 자녀들의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뉴스지에서 알려드립니다. 아이 주변을 뱅뱅 맴돌면서 위험을 감시하는 헬리콥터. 여러분도 이런 모습의 부모는 아닙니까? 1969년에 처음 등장한 헬리콥터형 부모라는 용어는 해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부모들의 양육 태도입니다. 헬리콥터형 부모들은 아이들이 실패와 마주치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통제와 간섭을 통해서 아이들을 구조해내죠. 과연 나에게도 이 헬리콥터형 부모의 기질이 있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간을 볼 수 있습니다. 12개월 된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장난감이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동안 그냥 아기 옆에 있으라는 당부였죠. 엄마들은 연구자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각각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연구자의 말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의 엄마들은 아기 옆에 있으라는 말을 아기가 장난감을 제대로 갖고 놀 수 있게 하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엄마들은 아기에게 우선 장난감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놀 때 계속해서 끼어들었죠. 연구자들은 이들을 통제형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부류의 엄마들은 아기 곁에 있으라는 말을 아기가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아기가 혼자 놀도록 내버려 두다가 아기가 곤란한 신호를 보낼 때 놀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율형 엄마입니다. 엄마와의 실험이 끝나고 아기만 남았습니다. 연구자는 12개월 아이에겐 좀 어려운 놀잇감을 줬죠. 그러자 통제형 엄마를 둔 아이들은 놀잇감에 금세 흥미를 잃고 놀이를 포기했습니다. 반면 자율형 엄마를 둔 아이들은 계속해서 놀잇감을 탐색했죠. 연구자는 통제형 부모들이 아이들의 타고난 능력과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꺾어버린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통제하다 보면 곧 과잉보호로 이어집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잉보호에 따른 부작용이 10세에서 11세 때 비만과 과체중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는군요. 호주의 아이들 약 2,600명을 4세부터 11세까지 추적 관찰해 봤더니 부모의 과잉보호 수치가 높을수록 과체중 아이들의 수는 13%가 더 많았고 체중으로 인한 질병이 있을 확률도 27%나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의 등교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이들의 신체 활동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성장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양육 태도. 아이에 대한 사랑이 과잉보호가 된 것처럼 과잉보호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지는 것 역시 사랑이라고 연구자들은 조언합니다. 네, 모르는 개념은 아니었지만 어떻습니까? 또 보면 또 그죠? 모르는 게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 아까 이제 그 억압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빠들에게 좀 많이 해당이 되는 좀 반성할 부분이라면 이 헬리콥터형 부모들의 유형은 저희 집을 볼 때는 엄마에 좀 막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알아서 해 뭐 이런 스타일이면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는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엄마들이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지만 이런 유형들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유년기뿐 아니라 장년이 되어서도 요즘 군대 가면 엄마들 다 카톡 보낼 수 있잖아요. 중대장님한테 아세요? 분대장이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의 삶을 다 챙기고 이제 그 주변에 맴돈다고 해요. 맴돈다고 하고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요.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스스로 이제 자기 삶을 만들어 온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요. 그런데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엄마들이 만들어서 이제 소위 인류 대학에 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작은 갈등과 작은 문제도 잘 풀지 못했어요. 제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5년 반 동안 학생들 이제 지도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아주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정말 공부도 잘하고 경쟁을 통과했지만 부모님들이 만들어낸 아이들은 그 다음 과정으로 진입할 때 굉장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 아니야라고 하실 게 아니라 혹시 나도 이제 이런 면이 없는가 하는 것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과잉 보호하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들은 늘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보시죠. 이렇게 이제 그 헬리콥터형의 유형의 부모님들이 또 다른 그 양상이 어떤 양상이냐면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 상황이 생기면 대신 엄마 아빠들이 폭발하면서 개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학교나 뭐 회사나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 엄마 아빠가 개입해요. 그렇죠? 선생님의 권위, 그렇죠? 당연히 그 조직 내에서의 권위 아래서 이제 잘 네가 적응하고 살아남기를 그죠? 기원한 것인데 요즘은 바로바로 개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문제 생기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따지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해지죠.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화산처럼 폭발해서 아이들의 문제에 바로바로 개입하는 이것이 당장은 엄마 아빠 마음이 시원하겠지만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결코 유익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바로 찾아와서 바로 따지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신 싸워주는 부모님들이 이제 계신가 하면 또 어떤 유형이 있나 그러면 이제 한 사춘기 이후가 되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딘가로 막 보내기 시작해요. 그 드라이 클리닝을 왜 하죠? 손 세탁이 안 되니까. 맞죠? 저는 그렇거든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집에서 하면 옷 망가지니까 어디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옷을 세탁을 맡기는 게 드라이 클리닝인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할 수 없겠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마치 드라이 클리닝 맡기듯이 어디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생 이상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들의 권위나 통제를 떠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이제 맡겨버리는, 학원에 보내버리고 학원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죠? 어디 맡겨버리고 신앙 교육도 교회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춘기 이후가 되면 아이들과 대화는 좀 줄어들고 어딘가에 맡기는, 대신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이런 식의 양육 태도가 되게 쉽다고 해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항상 부모님들의 사랑과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게 속 편하니까 그냥 학원에 보내고 기숙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그죠? 대안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아이들을 좀 멀리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양육이 이제 드라이 클리닝인데 이것 역시 좋지 않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형태가 이제 좀 재밌는데요. 네 번째 형태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그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가 돼 가요. 사춘기도 잘 통과했고 양육을 잘해서 이제는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이제 소위 비위를 맞추냐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그런 음악을 듣고 그들처럼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이런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해요. 이게 이제 모방형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여줄 텐데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른 모델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옷 입고 아이들의 관심사를 내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모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양육 태도가 한때는 좋다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죠? 같이 막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이제 친구처럼 되는 것이 좋은 양육이다라고 이제 한동안 이제 말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팀 엘모나 요즘의 학자들은 단호하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실수였다, 우리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뭐냐면 온통 우리 아이들 주변에 친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어른,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아이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이제 아버지이고 어머니인데, 아버지와 아버지마저도 친구처럼 되어 버리니까 아들에게는 어떤 역할 모델, 내가 닮고 싶은 역할 모델을 점점 이제 상실해 버린다, 이런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쓰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게임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세계에 진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진입해야 되고,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아이의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최종 권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것들을 좀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되 반드시 어떤 최종적인 권위자로서의 모습들을 잃지 않는 어떤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것 역시 사랑과 훈계의 어떤 균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자기들처럼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건데, 아이고야, 넘어갈게요. 10대들은요 생각보다 자기들을 따라하는 부모님들을 우습게 본대요. 겉으로는 아빠 멋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우습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발견할 수 없는 친구 말고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라고 이제 팀 엘모 박사가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앞에 페이지 가볼게요. 그렇죠? 존경받는 어른이 되라. 그리고 친구는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엄마 아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라. 이게 팀 엘모의 제안이에요. 그래서 악역을 맡을지라도 어떤 삶의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권유를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문제가 이렇게 권위가 무너진 거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을 시도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탄핵하기도 했고, 걸핏하면 지금도 뭐 탄핵하자 그러고, 이런 나라가 됐거든요.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권위에 대해서 이제 가벼워진 시대이고, 부모의 권위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가정에서의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좀 연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이 되라. 그렇죠? 어른들이 정말 많지 않다. 그런 권위자가 정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의 삶을 좀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요. 2가지 제안을 팀 엘모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돼라는 말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라는 말. 그렇죠? 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해. 넌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식의 환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 보면서 될 거야 하지만 안 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와 스트레스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실패와 모든 스트레스를 다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실패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성장하도록 도와주라, 이런 말을 팀 엘모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뭐 했던 말이죠.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회니까요.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자존감을 세워주고,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재능이 있어, 너는 똑똑해, 이런 말들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상 가운데, 주변의 어른들의 그런 환상 가운데 자라면요, 나중에 현실을 마주하면 더 큰 좌절과 충격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마주할 준비들을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불가능한 거고라고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마 아빠들이 해줘야 나중에 곧 마주하게 될 정말 냉정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적응을 해 나갈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되라는 말에 뭐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뭐 강의 안에 보면 봅시다. 6페이지 위에 보시면 강의 안에 안 되라는 말에 긍정적인 면이 5개 나와 있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창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되라는 말 듣지 않고 막 자라면 막 하다 보면 더 많은 실패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비할 수 있다. 안 되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규율들, 아이들이 규율들을 배우는 거죠. 어떤 정의감, 규율, 질서들을 배운다는 거죠. 안 되라는 말이. 그리고 다른 해결책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어떤 창의성이 개발된다. 그래서 안 되라는 말을 적절하게 힘들지만 잘 쓰는 것이 굉장한 지혜다라고 지금 팀 일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 일머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20대를 봐라, 지금의 30대를 봐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쓸모가 없다 그래요. 쓸모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말을 빌려서 이제 하는 말이 도무지 요즘 아이들은 쓸모가 없다. 사회생활에서 이제 능력이 없다. 그 말의 이유가 이런 안 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자란, 전혀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 자란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팀 일머가 인사 담당자들의 말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현실 세계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역할이죠. 뭐 다른 옆집의 아저씨가 우리 아이한테 넌 안 될 거야, 넌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아이에 관해서만큼은 때로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실패와 스트레스로부터 과도하게 지켜주지 말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하도록, 그죠? 뭐 사실은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런 실패의 자료를 밀어넣으면 안 되죠. 그건 아니라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실패와 스트레스를 긍정하는 법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실패와 스트레스가 항상 우리 인생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의 인생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팀 일모의 주장은 이제 자존감 운동의 좀 대척점에 서 있는, 진짜 현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아이들이 의도치 않았지만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 실패를 오히려 격려의 기회로 삼아라. 그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도와주어라. 그래서 과도하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실패와 스트레스를 긍정하라. 이런 말을 이제 팀 일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아이들은 실패하거나 보상을 기다려야 할 때 인내와 끈기를 배운다. 그리고 문제를 겪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생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다 다루었는데요. 오늘 이제 조모임을 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좀 복습을 서로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어떤 양육 스타일에 대한 점검들을 제가 따로 강의 안에는 조 나눔 내용들이 또 적혀 있거든요. 강의 안에 보시면 나눔 이야기 적혀 있는데 본인의 양육 스타일들을 좀 이야기도 먼저 해 보시면서 제가 하나 더 나눠드린 그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앞뒤로 복사된 자료가 있죠. 네, 그 자료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강의 초반에 했던 어떤 그 훈육의 어떤 우리 훈육의 실수들에 대한 그런 글들이 제가 좀 담아낸 건데, 책을 복사한 건데 그걸 읽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훈육을 할 때 이런 혹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와 방불한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는가, 우리 훈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누어 보시면서 오늘 조모임을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이제 강의 후반부에 나왔던 그 권위 있게 아이들을 좀 현실 세계에 준비시키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모임을 할 때 대화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내용과 연관해서 한 3, 4분 남았는데요.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오늘 내용과 연관해서. 마음이 무겁죠. 좀 그래요, 그죠? 이거 하면은 좀 마음이 무거운데 절대 의도는 마음이 무거우시라고 이 마련한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거운 마음을 뭐랄까 어떻게 조모임을 나누시면서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실수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구나,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웃풋은 알 수 없어요. 아웃풋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성장하자는 거예요. 성장하고 나를 좀 점검해보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양육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동기부여로 오늘 강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모임 잘 하시고요. 내일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거든요. 그죠? 다음 주 마지막 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끝이 나니까, 그죠? 다락방도 방학을 하고, 그죠? 이제 곧 할 텐데 다음 주 오셔서 마지막 강의 듣고 이제 또 마지막 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조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모 교실, 부모 학교에서 참 이것저것 강의를 또 하고 강의를 듣고 또 영상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실수들과 또 우리의 허물들이 기억에 남으로 때로 마음이 무거움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숱한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믿음과 평안 가운데 또 오늘 이 강의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조모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함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약함들을 인정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서로 격려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